1651년 12월 17일 광양 유배지에서 서울로 압송된 김자점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청나라와 내통했다니 어찌 그런 말씀을. 전하, 이 몸은 평생을 조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외침에 효종은 차가운 눈빛으로 응답합니다. 반역자의 최후를 지켜보라. 칼이 번뜩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칼날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빠르게 상승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1588년 조선의 한 지방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김자점은 자신의 가문이 지닌 그림자를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그의 5대조 김질은 단종의 보기를 꿈꾸던 사육신의 계획을 밀고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이었습니다. 배신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라는 어두운 역사는 김자점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림자였습니다. 김자점은 어려서부터 비상한 기억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파주의 명연 우계 성원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히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통 과거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광해군 시대의 병조자랑까지 승진한 그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북인의 시대인 광해군 때 서인인 성원의 제자가 중앙의 요직에 오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1618년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폐서인으로 만들어 서궁에 유폐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대북파의 극단적 정치에 반대하던 김자점은 이 결정에 반대하다 조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쓰라림은 그를 더 큰 야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광해군의 시대는 곧 끝날 것입니다. 폐모살제의 폐류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1620년 김자점은 최명길, 심기원 등 서인 세력과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622년에는 김유, 신경진 등을 합류시켜 세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 이종을 새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야망을 넘어 조선의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지녔습니다. 1623년 4월 11일 밤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자점을 포함한 서인 세력 2천여 명은 창의문으로 진격해 성문을 부수고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포섭해둔 훈련대장 이응립의 내응으로 궁궐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광해군은 잠에서 깨어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칼을 들고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하,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라를 어지럽히는 폐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자점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왕위에서 끌려 내려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능양군은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인조 반정은 성공했고 김자점은 반정공신 1등으로 낙흥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김자점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1624년 인조 반정에 참여했으나 자신이 받은 공로가 적다고 생각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김자점은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북인 세력 40여 명을 이괄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처형할 것을 건의했고 이는 곧 실행되었습니다.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고 김자점은 더욱 인조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경계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전하, 반역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김자점의 조언은 인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인조와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1627년 후금후의 청나라의 조선을 침략하는 정묘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김자점은 오히려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영대장으로서 어영청에서 군사를 훈련시키며 군사력을 키웠고
이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1630년 김자점은 한성부 판윤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올랐고 이어서 상의원 제조와 구간청 당상을 역임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공신을 넘어 국정 운영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633년 마침내 김자점은 도원수라는 군사의 최고 직위에 올랐습니다. 서북방방어의 총책임자가 된 그는 성곽과 진, 보를 보수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1634년부터 1635년까지 그는 의주에 둔전을 설치하고 백마산성을 수축하는 등 군사적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곧 그에게 시련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636년 12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조선 땅을 휩쓸 때 청나라의 12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원수 김자점은 서북방어의 최전선에 서 있었지만 청나라의 기습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의주부윤 임경업과 김자점의 장계는 12월 13일이 되어서야 조정에 도착했고 그때는 이미 청군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청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전하, 급히 강화도로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조와 조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청군의 진격 속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조선의 대응은 늦어졌습니다. 12월 14일 청나라의 선발대가 황주 동선역에 도착했습니다. 김자점은 이들을 매복 기습하여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후속 부대를 기다려 길목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소부대에 집중하면 본군은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이완의 조언이었지만 김자점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인조가 하사한 상방검을 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의 판단대로 소부대를 공격해 성과를 거뒀지만 이는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청군의 2차 선봉대가 도착했을 때 김자점은 또다시 같은 전술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12월 20일 인조의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인조는 김자점에게 남한산성으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자점은 5천 정군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향해 남하했지만 이미 청나라의 선봉대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의 동선역 전투 패배는 인조가 강화도를 포기하고 남한산성에 갇히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2월 24일 토산에서 청나라의 도르곤과 호우거 군대가 김자점의 군사를 기습했습니다. 황해병사 이배원과 병사 이석달은 척후 없이 이동하다 급습당해 패퇴했고 김자점은 일부 병력만을 데리고 주산으로 급히 달아났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김자점이 도망가고 이완이 뒤에 남아 병사들을 수습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자점도 청군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12월 30일 김자점은 양평 미원에 도착하여 각지에서 올라오는 근황병의 재규합을 시도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도의 병력이 합류해 병력은 약 2만 명으로 불어났지만 청나라의 기병대와 조선 보병의 전투력 차이를 고려할 때 이들만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김자점은 남도 근황군과의 연계를 기다렸지만 남도 근황군은 쌍령과 광교산 전투에서 패하거나 피로스의 승리에 그쳤을 뿐 김자점의 서북 근황군과 연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도원수의 군사가 양평에 머물고 있다 하니 그들과 합류한 후에 남한산성을 구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경감사 민성위의 의견대로 함경도 근황군은 김자점과 합류하기 위해 양평으로 향했지만 김자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북변의 오랑캐와 전투 경험이 풍부한 함경도의 정예병과 중앙군, 강원도 근황군의 패잔병까지 합류한 양평의 군세는 2만 3천에 달했지만 김자점은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군사적 지휘 능력에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한편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는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1월 26일에 전해지자 인조와 조정은 항전 의지를 상실했고 결국 1월 30일 양력 2월 24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했습니다. 전하께서 309고도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조선은 청의 신하국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자점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이끌던 군대가 결국 인조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637년 그는 패전 책임을 지고 절도정배형을 받아 충남 서상군의 한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김자점은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왕이 자신을 다시 불러줄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1639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조는 김자점을 사면하여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비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고 김자점은 그 역할에 적합했습니다. 김자점, 그대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라에는 아직 그대의 재능이 필요하오. 돌아와 다시 나를 섬기시오. 인조의 부름에 응한 김자점은 1640년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조의 새로운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큰 야망과 함께 더 큰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40년대 초 김자점은 다시 한번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 조정은 친청과 반청으로 나뉘어 격렬한 정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조는 군사 전문가인 김자점을 다시 기용했습니다. 김자점의 복직은 인조의 현실적인 정치 계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당대 대표적인 친청파 인사로서 인조의 청나라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하, 이제 우리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닌 중원의 주인입니다. 김자점의 이러한 현실적인 조언은 인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조는 비록 병자호란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지만 여전히 조선의 왕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김자점은 이런 인조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644년 조선 정계에 큰 충격을 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조의 측근이자 김자점의 정적이었던 심기원이 모반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심기원은 인조의 무능함에 실망하여 원래는 소현세자를 왕으로 옹립하고 인조를 상왕으로 물러나게 할 계획이었으나 소현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회흥군을 추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사 직전에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심기원의 반역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자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기원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심기원은 가산이 몰수당하고 참수당했으며 그의 부하인 채문형과 권억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자점은 인조의 신임을 더욱 굳건히 했고 최명기를 비롯한 다른 정적들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1644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심양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서구 문물에 개방적이었고 청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조와 맞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합니다. 김자점은 소현세자의 아들 대신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호의 효종을 세자로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현세자의 부인인 민회빈 강씨에게 인조에게 독을 올렸다는 누명을 씌워 사약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은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반대했지만 인조는 김자점의 지지 아래 강력히 밀어붙였습니다. 1646년 김자점은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인조의 최측근으로서 조정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인조는 김자점을 극진히 아꼈고 그의 조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자인 세룡을 인조와 소용 조씨의 딸인 효명옹주와 혼인시켜 왕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같은 해 김자점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임경업의 귀환 소식이었습니다. 임경업은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 쫓기던 중 김자점의 도움으로 명나라로 도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자점은 임경업이 이 사실을 발설할 경우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그는 청나라 관리를 시켜 임경업을 고문으로 죽게 했습니다. 임경업은 반란자입니다. 그의 죽음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일로 김자점은 송시열, 송중길, 김집, 윤유 등 북벌론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확고한 지지 아래 그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인조 치세의 말년 김자점은 신면 등을 무리로 거느려 낙당이라고 불리는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원두표를 중심으로 한 원당과 대립했지만 공신계열의 이러한 분열은 오히려 서인 살림의 세력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649년 5월 8일 인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임종 직전 인조는 김자점과 이시백은 나와 같이 대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인조가 김자점을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김자점의 운명은 급격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효종은 즉위 직후부터 김자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김자점은 살림 세력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김집, 송시열, 송중길 등을 불러들일 것을 건의했지만 살림 세력은 김자점이 강빈옥사를 날조하여 민해빈 강씨 등을 죽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기피했습니다. 효종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사헌부와 사간원은 김자점을 강하게 탄핵했습니다. 효종은 처음에는 선왕의 공신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벌할 수 없다며 대간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결국 즉위 2달여 만에 김자점을 파직하고 문에 출송하도록 했습니다. 김자점은 인조께서 승하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충성심이 부족할 따름이다. 효종은 이런 이유를 들어 김자점을 파직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650년 초 김자점은 강원도 홍천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정치 생활은 사실상 끝났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나라와의 관계였습니다. 유배지 강원도 홍천에서 김자점은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실권자였던 그가 이제는 변방의 유배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효종의 처사에 격분한 그는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표적인 친청파 인사였던 그는 청나라의 힘을 이용해 효종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효종은 감히 선왕의 유언을 무시하고 나를 내쫓았소. 이제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두고 보시오. 1650년 초 김자점은 비밀리에 청나라에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조의 능지문에 청나라의 연호가 아닌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 효종이 북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밀고를 받은 청나라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압록강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조선의 외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은 조선을 방문하여 엄중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조선 조정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나라가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북벌 계획이 발각된 것 같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효종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영의정 이경석이 나섰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려
청나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신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청나라와의 맹약을 어긴 것은 신의 불찰입니다. 다행히 이경석의 노력 덕분에 조선은 청의 침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김자점의 배신은 분명해졌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을 더욱 먼 곳인 전라도 광양으로 유배지를 옮깁니다. 광양에서 1년 넘게 유배 생활을 하던 중 1651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자점의 사돈인 귀인 조씨의 저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귀인 조씨가 장렬 왕후와 효종을 저주하려 했다는 혐의로 옥사가 시작되었고 관련자들이 속속 붙잡혀왔습니다. 이 와중에 추국청에서 귀인 조씨의 종형인 조인필을 압송하려 하면서 저주 사건의 불똥이 김자점에게 튀었습니다. 조인필의 압송이 결정된 후 진사신호와 해원부령 이영이 효종에게 김자점과 그의 아들이 모반을 꾀했다는 고변을 올립니다. 신호와 이영은 조인필의 사위로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고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자점과 그의 아들 김식이 청나라의 힘을 빌려 효종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고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자점이 문회 출송당한 이후 그의 아들 김식이 무관들과 함께 정적들을 제거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김자점과 두 아들 김식과 김련, 손자 김세룡 등이 귀인 조씨와 결탁해 왕실을 저주하고 역모를 계획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의 아들 김련과 김식을 친국하여 공모자들을 밝혀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무장들이 연루되어 처형되었고 김자점은 결국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651년 12월 17일 김자점은 수어청 군사와 수원군대를 동원하여 원두표, 김집, 송시열, 송중길 등을 제거하고 역모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날 그는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열형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잔혹한 형벌로 그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김자점, 너는 선왕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신하였으니 이에 능지처참에 처한다. 김자점의 몰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김식, 김정과 손자 김세룡, 김세창은 처형되고 소용조 씨도 자진을 명령받아 목숨을 잃었으며 조 씨의 딸이자 김자점의 손주 며느리인 효명옹주는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김자점의 어머니와 아내, 첩들, 며느리들은 전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자점의 아버지 김탁의 묘소와 그의 선산에 있던 가문의 묘소들도 전부 파헤쳐져 부관참시당하는 말로를 맞았습니다. 김자점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파직되고 도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김자점의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고 그의 이름은 역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김자점의 후손 중에서 조선 말기에 독립운동가인 김구가 나타나 가문의 명예를 일부 회복하게 됩니다. 김자점의 생애는 권력의 덧없음과 정치적 야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경고로 남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정치적 감각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결국 같은 능력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행동은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받던 그는 청나라와 결탁하고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의 죽음에 관여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효종은 북벌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의 인질 생활 동안 겪은 굴욕을 잊지 않았고 조선의 국방력 강화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송시열, 이황과 함께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김자점의 몰락은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권력의 남용과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파멸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후대의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면 반드시 파멸한다. 이것이 김자점의 생애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유혹과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김자점의 죽음 이후 조선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효종은 이제 김자점이라는 강력한 정적 없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열정을 쏟은 것은 바로 북벌론, 즉 청나라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심양에서 인질로 지냈던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치욕을 씻겠다는 결심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청나라에 당한 굴욕을 씻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효종의 이러한 의지는 송시열, 송중길 등 산림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김자점의 친청 정책을 비판하며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조선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김자점이 몰락한 후 그가 남긴 정치적 공백은 산림 세력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산림파는 효종의 북벌 정책을 지지하며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 가치와 명분을 강조하며 청나라에 대한 저항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효종은 군사력 강화에 특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보강하고 국방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훈련도감과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 군영을 강화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이는 김자점이 도원수로 있을 때 시작했던 군사개혁을 더욱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의 기병은 강력하다. 우리도 그에 맞설 수 있는 기병대를 양성해야 한다. 효종의 지시 아래 조선군은 기병 훈련을 강화했고 새로운 무기체계도 도입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출신의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효종은 이들에게 서양식 총포 제작을 맡겨 조선군의 화력을 강화했습니다. 1654년 효종의 군사력 강화 정책은 첫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나라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조선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효종은 150명의 조선 포수를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3,000명의 만주족과 함께 현재의 이란 지역에서 벌어진 호통 전투에 참여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년 뒤인 1658년에도 효종은 260명의 조선 포수와 포수를 파견하여 청나라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조선군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했고 효종의 군사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효종의 진정한 목표인 북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청나라는 한족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며 중국 지배를 공고히 했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나라에 대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1659년 효종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북벌 계획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효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현종은 북벌에 대한 열정이 효종만큼 크지 않았고 청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면서 북벌론은 점차 현실성을 잃어갔습니다. 김자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변화는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인 산림파의 득세는 예속 논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김자점의 몰락 이후 그가 대표했던 친청 실용주의 노선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조선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조선은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북벌론은 비록 실현되지 않았지만 조선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이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청나라에 항복했지만 우리의 정신까지 항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조선 후기의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학자들은 북벌의 현실성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조선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김자점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권력과 정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는 인조반정의 공신으로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결국 자신의 야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몰락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권력의 덧없음과 정치적 변화의 무자비함을 보여줍니다. 김자점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조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누렸지만 효종이 즉위하자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협했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한 충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김자점의 실패한 병자호란 방어와 친청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일부 현대 역사학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청나라와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조반정 이후의 조선 외교 정책도 실제로는 광해군대의 외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자점의 후손 중에서 독립운동가인 김구가 나온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조선시대 배신자로 낙인 찍힌 가문에서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자점의 생애는 우리에게 권력의 유혹과 정치적 야망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능력 있는 관료였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백성의 이익을 희생시켰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권력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김자점의 생애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유혹과 정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